잘 쉬고 오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신설된 코너인데요. 책을 소개합니다 라는 코너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접했죠. 여러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의 미래 석학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분이 이제 생을 달리하셨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엘빈 토플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사에 대해서 정보화 2.0 이런 어떤 최적인 정책 기반의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했던 그 정책 기반이 됐던 이론을 제공했던 분이기도 하죠. 바로 제3의 물결을 썼던 책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소지하고 있는 책이 이 세 권밖에 없어서 이 세 권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과 바로 잘 아시고 있죠? 사회교과서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의외로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지금도 유효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저자의 엘빈 토플러의 우리의 미래 같은 책과 그 다음에 미래 쇼크 책 여전히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금 앞서 저는 언론 환경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파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TV 같은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은 그에 발맞춰 새롭게 우리의 언론 환경을 바꿀 거란 기대도 생기는데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는 하나 또 읽어봤으면 좋을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으로 기사를 썼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죠. 김사문 선생님이 지으신 리영이 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영이 선생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의 언론 환경과 또 우리가 언론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어떤 모습을 봐야 될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김상우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 듭니다. 이분을 통해서 죽삼 조보관 선생님에 대한 것도 읽었고요. 여하튼 굉장히 책은 좀 두껍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도 다시 한번 지금 왜곡되고 있는 역사들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인의 정치가 시작된다라는 이키아스의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본책을 가지고 다시 또 낭독을 해보고 또 해설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정치가 시작되다. 노인정하고 양로는 필수 코스야. 선거운동 때는 가히 매일 들러. 허리가 끊어질 만큼 정중하고 융숭하게 인사하는 게 기본이야. 냅다 절부터 시작해야 돼. 젊은 사람 와서 손 한번 잡아드리면 좋아하시지. 백발 어르신들과 등지면 정치 못할걸. 친한 국회의원의 말이다. 이쯤에서 퀴즈 하나, 전통시장, 약수터, 동네 교회, 향후회 등의 공통특징은 뭘까? 선거운동 단골 명소라는 점이다. 또 하나 있다. 구성 멤버가 적어도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위주란 점이다. 조기 축구회처럼 비교적 젊은 멤버가 모인 곳도 있지만 예외다. 요컨대 대한민국에서 의원 배치 달려면 어른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인터넷, SNS 등 신진 세력이 있다지만 아직은 아닌 듯하다. 청년 증발은 상대적으로 노인의 부각을 뜻한다. 가뜩이나 수가 적은데 입 닫고 토라지기까지 한 청년은 존재감이 줄어든 반면 거대 규모의 의견 교환을 주저하지 않는 파급력 있는 노인의 입지는 확대된다. 정치 무대가 대표적 현장이다. 이미 보수 이퀄 노인 그리고 진보 이퀄 청년의 등식은 확고하다 못해 진실처럼 여겨질 정도다. 보수 진보를 둘러싼 개념 정의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해 일률적인 설명은 힘들지만 늙어갈수록 보수적일 확률이 높다. 저성장, 고령화에서 유추되듯 한국의 정치 지형이 노인 파워로 기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 정치 참여는 연령별로 구분된다. 2012년 대선이 그랬다. 당시 연령대별로 투표율을 뚜렷하게 엇갈렸다.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은 높았다. 50대 82%를 필두로 60대 이상 81%, 80% 투표율을 거둔 것에 비해 20대 69%, 30대 70%, 40대 76%는 평균에 못 미쳤다. 그나마 청년의 정치 참여가 개선된 결과다. 17대 때보다 20 내지 30세대 때 투표율이 14 내지 23%포인트 늘었다. 이 추세는 특별하지 않다. 역대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0대 후반의 투표율이 바닥인 반면 50대 투표율은 늘 정점이다.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지지 성향도 연령별로 갈린다. 노소 대결의 대리전인들 연령별 지지 격차가 확연하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 성향이 뚜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20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지금 이것은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저자가 분석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고정 지지층이 젊은 지지층에서는 고정 지지층이라는 게 사실상 분석하기가 힘들겠지만 노인 지지층에서는 그 고정 지지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적이 힘들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제론토크라시라는 단어가 있다. 제론토크라시, 새로운 용어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고대 그리스의 노 정치가 제론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노인 정치 또는 노인의 지배란 의미로 사용된다. 노인이 정치 사회적으로 실권을 지닌 체계다. 노인 정치를 제론토크라시라고 한다고 하네요. 제론토크라시. 잠깐 체크 좀 해놓고요. 고령사에서 종종 회자된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는 사회가 펼쳐질 것이란 이유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제론토크라시 사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장기 집권으로 사고와 행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전체 조직의 소통의 마비를 야기한다는 혐의다. 집권 정치인의 고령화를 뜻하지만 노인의 의사가 정치에 적잖이 반영되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집토끼로 생각에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노인의 반발도 있지만 입김이 세진 건 자명하다. 늙은 국가에선 특히 그렇다. 일어서라 일본이란 정당이 한때 있었다. 2010년 봄 자민 민주당의 양당 시스템이 내포한 낡은 정치를 벗자는 차원에서 발족한 정당이다. 보수적인 자민당의 분파 정당답게 타도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건 참가 의원의 평균 연령이다. 처음엔 70세였던 게 화제였는데 여든을 앞둔 노구의 정치인까지 결합해 평균 연령을 한층 높여버렸다. 시대개척에 참신한 대신 늙은이당, 실버당이란 별칭을 얻은 배경이다. 신당이라 하기엔 너무나 늙어버린 면면에 대한 비꼬미였다. 필자의 지인은 몸도 제대로 못 일으키는 70 내지 80세 노인이 일본을 세운다는 건 난센스다 라고 했다. 사회 자본의 노인 독점을 위한 제론토크라시는 고령사회에 피치 못할 트렌드 중 하나다. 동물심리학자 콜라드 로렌츠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초식동물들이 맹수들의 공격을 피해 떼를 지어 붙어 다니듯 현역에서 물러난 은퇴 그룹이 무리를 형성해 집단성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런 노인 집단을 익명의 떼거리로 칭했다. 퇴물 취급을 거부하고 생존 능력을 강화하려는 일종의 방어 전술이라는 의미다.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제론토크라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사한 지적은 또 있다. 인구학에서 이익정치에서 나선 베이비부머를 돼지를 먹는 비단뱀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 번쯤은 봤음직한 돼지를 집어삼킨 비단뱀 화면을 떠올리면 쉽게 상상이 된다. 거대 집단인 베이비부머의 생애 주기에 발맞춰 사회 자본과 정부의 정책이 호응하는 형태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이라면 베이비부머가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1980년대 중반 신도시를 비롯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게 그 사례 중 하나다. 2012년 대선에서 50대가 사상 최고의 투표 참가율을 기록한 것도 그들이 우려하는 은퇴 이후의 생활 보장을 위한 이익 정치의 실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거 참여로 다수 집단으로서의 잠재력을 내세우며 낙선 공포와 이익 요구를 협상한 셈이다. 불확실성을 덜어달라는 일종의 정치 행위이다. 선거 제도 자체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노인 정치가 심화, 안착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함정이다. 민주주의가 갖는 1인 1표로 완성되는 다수결의 원칙이 그렇다. 오직 머릿수만 많으면 무엇이든 통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투표가 사회 전체의 선호를 항상 반영하지 않는다는 가설 검증,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다시 말하면
이 가설 검증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정도다.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들이 스스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의심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죠. 자,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들이 스스로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사이에 불고 있는 또 하나의 바람이 뭡니까? 바로 개헌 바람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4년 중임제를 내세우고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그쪽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쪽만 제가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혼란이 오는데요. 여하튼 간에요. 각각의 입장에서 지금 개헌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선구제 안에서의 한계와 그 중선구제로 바꾸자라는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의미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개혁이라는 이름 안에서 개헌, 헌법을 개정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하나의 개혁이죠. 이 개혁의 의미에서 이것이 지금의 젊은 2030 세대가 봤을 때 과연 우리의 진보된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안정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민주당이 됐건 국민의당이 됐건 새누리당이 됐건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의 어떤 식의 제도 개헌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 인문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외워야 되는 어떤 시험 교과목으로서의 개헌 뉴스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시사상식으로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과연 우리의 20년 후, 30년 후 그러니까 우리가 50, 60 세대가 되었을 때 과연 앞서 말한 잿빛 풍경을 그리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뉴스타파였던가요? 계속 이제 진보 언론 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를 했던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개혁을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과거의 인사들이 했던 개혁이 그러니까 87년 우리가 이루어졌죠. 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이 이루어졌었죠. 그때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적 주체들이 지금 현재의 미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개헌을 했는가라는 점을 이제 넌지시 이제 광고 메시지로 던졌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연 지금의 개헌 바람이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개헌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 개헌 바람은 좀 더 부각될 것입니다. 대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부각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절한 비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전문가들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읽고 있는 여러 식자층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공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프고 힘드니까 청춘이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공식적인 선거 제도마저 노인 정치의 실현 무대로 움직이는 판에 청년을 배제하려는 비공식적인 의도는 적지 않은 곳에서 노출된다. 기득권 세력으로 뭉쳐진 노인 정치가 자원 쟁탈전의 잠재적 경쟁자인 청년들의 참여를 물밑에서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일부 고지식한 기성세대의 지적이 이를 부채질한다. 이거죠.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네 할 일이나 해라. 공부나 해라. 쓸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라. 뭐 독립투사 나시겠네. 뭐 이런 식의 말이겠지요. 모난돌이 정맞는다. 뭐 이런 거겠지만 이것을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무용면제죠. 네가 나서봤자 별 수 있겠냐? 바뀔 것 없다. 뭐 이런 거겠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요. 공허하게 벽에 그냥 부딪히는 헛소리겠지만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내서서 이구 동성의 소리를 내면요. 그건 하나의 중론이 됩니다. 그리고 통솔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정작 선거 당일에 출근을 시키거나 단합대회를 떠난다는 소문도 마찬가지다. 기득권을 위한 교묘한 청년 소유는 비록 심증은 있으나 명확한 물증이 없기에 혐의에 그치지만 찜찜함은 금할 수 없다. 관객정치란 말이 있다. 관객정치 또 새로운 용어 개념이 나왔죠. 일본 직장인이 저조한 정치 참여를 뜻하는 단어다. 그런데 그 내용과 구조가 적잖이 속상하다. 알다시피 일본 사회는 기업 중심이다. 일상생활의 주요 부분이 기업과 중첩된다.
회사인간, 주식회사 일본이란 비아냥이 담긴 신조어가 탄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기업에선 자발적인 잔업 특근이 일상적이다. 그래서 과로사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일 권하는 사회인 셈이다. 이유는 탈락 낙인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경력 채용이나 이익이 쉽지 않아 찍히면 인생 종친다는 불안감이 높다. 그 결과 지금의 피폐한 사회를 낳았고 늘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이로 인한 파생 효과가 낮은 정치 참여다. 정치엔 관심이 중요하다. 관심이 있어야 참여하고 그래야 뜻이 반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낙인 효과라는 것이 낙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낙인이라는 말을 이제 레머트라는 이제 사역자가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 나왔던 용어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1차적 범죄보다는 그러니까 집행시설이 과연 적절한가, 집행시설에서 받고 나왔던 것이 적절한가, 초범에 대한 설명은 안 되고요.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공식 통계에 의하면 낙인에 의한 범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남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맥락적으로 읽으면 바로 한마디로 주홍글씨를 새겨진다는 것이죠. 한번 너는 그런 놈이면 영원히 그런 놈으로 돼버린다라는 식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직장인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닿지 않는 먼 거리에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종종 걸음으로 집, 회사를 오가는 시스템이니 선거를 할 만한 짬조차 없다. 정치보다 밥벌이가 먼저다. 쉴 수 있는 휴일이면 잠자기 바쁘다. 무대에 올라 참가하기보다 관객처럼 쳐다보는 게 전부다. 정경유착처럼 정치와 경제가 합쳐졌단 말이죠. 정치와 기업의 관계가 돈독한 일본에선 오래된 관행이다. 정치 무관심을 확대하려는 은밀한 기득 권력 유도 정치라는 분석이 적잖다. 정경유착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를 지향합니까? 거의 폐쇄적이고 기득권 보존을 위한 정치가 되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정말 생각할 게 많죠. 제 이런 말은 이제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심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용어를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봅시다.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데 먼저 해주기는 없다. 그렇죠. 잠자는 사회, 잠자는 사람에게는 절대 권리를 쥐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재원 한정이라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늪에 빠진 저성장 고령화 국가에선 특히 그렇다. 그래서 다수결의 훈풍에 올라탄 노인 정치가 매서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벤담이 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소 인원의 절대 불행, 최대 소수의 절대 불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책 반영에 노심이 깊숙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서다. 뽑아준 노인을 위한 자연스러운 보훈 정책에 토를 달 이유도 없다. 늘 청년 정책이 노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밀리고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서울시장직이 걸렸던 무상급식 이슈만 해도 처음엔 반짝 관심을 끌다 이제 꽤 잊혀진 분위기다. 정권교체도 됐거니와 중앙지자체의 채용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비단 이게 아니더라도 무상급식은 그 진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바로 청년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재미난 사례가 있다. 일본의 정권교체가 노소 대결의 핵심적인 축소판인 까닭이다. 2009년 실시된 선거 결과를 보자. 이는 54년 만에 자민당 집권체제를 붕괴시켰다. 길게 봐서 1867년 메이지 유신 이래 최초로 보수 여당이 정권을 빼앗긴 것이다. 정권 교체의 승자는 민주당이다. 사실상 보수적인 건 매한 가지지만 독특한 선거 공약을 내세워 민심을 얻어냈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아동수당, 고교 무상교육, 고속도로 무료 통행 등 3대 세부 정책이 먹혀들었다. 뜯어보면 모두 청년 정책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고교생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휴일엔 가족끼리 나들이 하라고 비싸기로 소문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했다. 청년의 활력을 되살려 경제적 폐색 활로를 열겠다는 포부였다. 민주당의 선택은 성공했다. 노인의 눈치를 심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정치 현실을 극복해냈다. 사실상 정권 교체는 청년 세대가 승리를 거둔 유일무이한 선거혁명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정책 전환이 가져다준 승리였다. 다만 오래가지 못했다. 사류 정치인 건 민주당도 똑같았다.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거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었죠. 이 MB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과거 10년 민주당 정부 시절을 겪었습니다. 민주화의 붐이다. 민주화는 이제 안정적이다 이야기했지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 현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민주화의 퇴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민주주의다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저 역시 방송에서 민주화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를 이제 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불고 있고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머지않아 있지요. 근데 청년들을 위한 또 무수한 공약들이 남발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번 20대 선거에서 보였던 청년의 투표율을 무시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반영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30대 투표율이 기존의 선거에 비해서 올랐다라고 보면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투표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선거 전략을 짤지는 향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며 또 한쪽에선 대마고구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대바는 자신의 팔을 위해서 거짓 선전 활동을 말하는 것을 대마고구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일본의 민주당의 선거는 성공했고 그래서 정권을 잡았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청년 문제 그리고 출산 문제 이런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은 해주지 못했다 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권 교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떠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청년 미래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여하튼 그 기준을 먼저 세우고 정권 교체 여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012년 아베 내각은 드디어 정권을 되찾아갔다. 노인, 청년으로 정책 전환은 일거에 역류했다. 노인은 기득권 세력의 분노 폭발은 이렇게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아냈다. 세금을 올리면 낙선한다는 증세의 저주처럼 노인들이 반발하면 정권을 잃어버린다는 학습 효과를 안겨줬다. 이후 제론토크라시는 재차 강화됐다. 노인 시설은 늘어났고 반면에 학교 지원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재원 부족 탓에 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노인 복지엔 손대지 않는 형태로 합의된 듯하다. 같은 맥락에서 보수적인 청년마저 생겨난다. 청년은 진보라는 이미지를 깬 방향 전환이다. 보수 청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갈수록 세를 확산하는 분위기다. 프레카리아트란 책은 청년 세대의 우경화 현상의 원인을 색다르게 진단한다. 프레카리아트. 네, 우리도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회에도 있었죠. 바로 뉴라이트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서북 청년단 활동 등을 통한 모습들이 간혹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보이긴 하는데
청년의 우상화들. 이걸 지금의 코드에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네. 몰랐던 정보를 이제 또 하나 얻게 되네요. 프레카리아트. 이런 식으로 정보는 물리는 거 봅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적되는 고용 불안과 달리 사회의 접촉 루트로 우경을 선택한다는 가설이다. 즉 실패를 경험한 하류 청춘은 고립과 좌절 속에 스스로를 함몰시킨다. 이런 사고와 행동 방식은 사회와의 단절을 야기할 뿐이다. 일로써 사회와의 접점을 찾지 못하니 연결고리는 사라진다. 반면 표류 인생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마음도 높아진다. 이때 손쉽게 접속이 허용되고 공감대를 찾는 게 국가라는 공동체다. 즉 가난하거나 불안정해도 당장 굶어 죽지 않는 건 그나마 행복하다거나 이렇게 성장해온 나라를 부인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인의 상황을 긍정하려는 의도가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얻는 힐링도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노인을 위한 사회. 한국 사회의 주도권은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지 오래다. 또 그 기득권 세력은 상징하는 주체는 노인그룹이다. 정치와 경제를 필두로 소득과 자산 등 상당 비중을 50대를 비롯해 기성세대가 장악했다. 정치적으로는 고령자, 주권시대의 개막이다. 이들의 최대의 무기는 단결력이다. 익명의 떼거리이자 돼지를 삼킨 비단뱀처럼 똘똘 뭉쳐 그간 확보한 기득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도 모자라 더 챙기려 단합한다. 800만 명의 거대 집단인 일본의 베이비 부머를 단카이 세대로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는 뭉쳐서 단단하다는 뜻이다. 일본보다 좀 후배이고 연령대가 넓지만 한국에서도 유사 집단이 700만 명이나 된다. 이들이 은퇴하고 늙으면 한국의 사회 제론토크라시는 더 심화될 터다. 연금 등 노후 생활의 사회 안전망조차 부실하니 특히 그렇다. 정반합이라지만 현재 한국에서 노인과 청년의 화해와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은 사실상 실종된 느낌이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니 웬만하면 타협하기 힘든 게 인지상정이다. 남을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걸 해결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정치에 있지만 역시 책임 방기다. 이러는 와중에 청년의 선택 카드는 한층 확산된다. 자발적 개인 포기가 낳은 비자발적 사회 복수다. 길을 써도 넘기 힘들게 세워진 공고한 기존 장벽에 물러나 스스로 1인분 인생을 포기하는 시기다. 해도 안 되면 물러서는 게 낫다는 푸념은 그냥 혼자만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는 자구함과 맞물려 연일 확대된다. 위험수에 다다른 청년 반발을 두고 일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한다. 유럽이 선행사례다. 아, 그렇군요. 다만 한국에선 적어도 이 전망은 틀렸다. 이미 폭동은 조용하고 폭넓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꼭 두건을 쓰고 경찰과 대치해야만 폭동이 아니다. 새로운 시각이네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몸짓조차 사회 유지란 큰 그림에서 보면 소극적인 폭동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전 386 세대가 맛보았던 체류탄 가스를 맛보았던 그런 시위가 아닌 소리 없는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발적 포기가 비자발적 사회개혁. 자, 여기서 나왔죠? 어디죠? 여기다 이거죠. 자발적인 개인 포기가 비자발적 사회 복수를 하고 있다. 자발적인 기회 포기가 비자발적 사회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봐야 되겠죠.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몸짓조차 사회 유지랑 큰 그림에서 보면 소극적인 폭동이다. 창가 배제를 이유로 독립공간에 매몰된 채 혼자만의 삶을 선택한 은둔형 외톨이. 일본은 히키모리라고 하죠. 히키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그렇다. 가족 불화도 있다. 화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익숙하고 부담 없는 부모, 형제를 타깃으로 한 가정 불화가 그렇다. 인터넷에서 극단적인 댓글과 비방으로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가하는 것도 대부분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이다. 오늘날 일베와 메갈리아라 불리는 이러한 집단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또 한번 제공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비일비재하다. 청년 우라가 야기한 자기 신체 훼손 사례다.
우울증을 넘어 삶을 버리는 불행지표가 청년그룹에서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장에서 강조했지만 가장 은밀하되 충격적인 폭동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트렌드다. 낫지 않으면 인구는 줄어들고 문제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제도개혁과 인식전환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다. 다만 이는 미비한 변화에 머문다. 출산율 증가는 30년이 지나야 인구에 영향을 줄 뿐더러 60년은 흘러야 눈에 띄는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법이다. 평범한 1인분의 포기 인생이야말로 사회의 손실이며 곧 국가 붕괴의 시작이다. 저성장 고령화의 장수사회는 실버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기결될 확률이 높다. 실버 세대가 민주주의에 힘입어 정치 질서를 재편하게 된다. 2040년 정도면 한국 사회도 보라는 듯 노인 정치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다.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사회 실현이 성큼 다가오는 것이다. 지금의 이 기아 세대는 그때쯤 누구를 지지할까 자목 궁금하다. 과연 선배들처럼 기존 질서, 기득권 세력 쪽에 다가설까? 아니면 늙어버린 잉여 세대인 채 환갑을 맞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화두가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30 세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발적인 목소리를 내서 자신의 불안한 구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은둔형 외톨이로 남아 있을 것인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혼자만의 고민은 결국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문제를 명명하는 것, 이름 짓는 작업부터 지금 시작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힘듭니다. 말할 수 있을 때 사회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무엇이를 저희는 찾고 있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끊었다가 또 계속해서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